당신 누구죠? 내 아들 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늦가을 비 내리던 오후 대기업 대형그룹의 여회장 장미령은 차가운 묘비 앞에서 낯선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의 젊은 여자는 두 팔에 한 살백이 남아 쌍둥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아이들 민우 씨의 아이들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잃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이름이 다시 살아 숨쉬는 듯 했죠. 비는 점점 굵어졌고 묘비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미령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밝혀질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우산을 접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그대로 두었어요. 손끝으로 묘비의 금이 간 자국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고 서늘했어요. 장미령, 67살. 대형그룹 여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저였지만 이곳에선 그저 아들을 잃은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건 2024년 3월 빗길 교통사고였어요. 34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로 일하며 봉사활동에 열심이던 아이였죠. 제게 물려받은 냉철함보다는 돌아가신 남편의 따뜻함을 더 많이 닮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묘비 옆에 놓으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우야, 엄마가 또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이 떨림은 여전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로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두 팔에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자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이 아이들이 민우 씨의 아이예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1년 전 민우 씨를 만났어요. 저는 시립재활센터에서 일했고 민우 씨는 그곳에 봉사를 오셨죠. 저희는 사랑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우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준비하고 온 듯 했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우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우 옆에 바로 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배경은 낡은 피아노가 보이는 실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이들 이름은 태성이, 태린이에요. 2024년 7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성, 태린. 그 이름들에 담긴 학렬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 족보의 학렬이었거든요. 민우가 직접 지었다면 그건 이 아이들이 우리 핏줄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민우 씨가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해 있었고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여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말했어요. 당신 신분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내일 비서실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차갑게 말했지만 제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를 살짝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잠든 아기의 얼굴.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보였어요. 귓바퀴 모양, 눈썹 사이의 간격. 어린 시절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가보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서실장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 씨,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얘기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마지막 생일에 선물한 귀걸이였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피부색이랑 잘 어울려요.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사에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민우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열쇠고리, 대학 졸업사진,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봉투는 아직 뜯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제 책상 위에 남기고 간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사고 당일 아침, 민우는 일찍 나가면서 이 봉투를 놓고 갔어요. 저는 바빠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고 그 뒤로 다시는 민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어요. 뜯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까요? 결국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방문을 열 용기가 없었어요. 방문 너머로 민우의 냄새가 스며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쌍둥이, 손자, 민우의 아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복도 불을 끄고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비서실장 상호가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밤새 정리했습니다. 상호는 52살, 저와 함께 20년을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말이 적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파일을 펼치자 여자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한서율, 27살입니다. 시립재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했고 작년 8월에 퇴사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상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서율의 이력을 천천히 읽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자격증 취득, 재활센터 근무.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센터 시설장 박태균 씨와 통화했습니다. 민우 도련님이 작년 초부터 그곳에 봉사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민우가 봉사를 다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회사 일에 쫓기느라 아들의 일상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센터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상우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센터 복도가 보였고 민우와 서율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민우의 그런 웃음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두 사람이 다정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밝힌 흔적은 없습니다. 상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우는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율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오늘 오후에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상호가 나가고 저는 혼자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율의 주소는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좁은 방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서율이 회사로 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율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예방접종 수첩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율이 가방에서 2권의 수첩을 꺼냈어요. 저는 한 권씩 펼쳐보았습니다. 태성, 태린. 2024년 7월 10일생. 출생병원은 서울시립병원이었어요. 출생신고 서류도 보여주세요. 서율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고 어머니란에만 한서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우 씨가 아이들을 알고 있었나요? 제 질문에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임신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름도 민우 씨가 직접 지었습니다. 태성이, 태린이. 집안 학렬을 따라서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민우가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말렸어요. 서율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약직이었어요. 만약 관계가 알려지면 센터에서 해고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우 씨는 공개하자고 했지만 제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출산하고 몸 추스른 뒤에 함께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꼭 거쳐야 하는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응하겠습니다. 서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흔들리기 마련인데 서율의 눈은 곧았어요. 내일 병원에 함께 갑시다.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율이 일어서려는데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아이들 한번 봐도 될까요? 서율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친구 집에 맡겨뒀어요. 전화해 볼게요. 1시간 뒤 저는 서율의 친구가 데려온 쌍둥이를 마주했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아기. 태성이는 자고 있었고 태린이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태린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귓바퀴 모양, 눈썹 사이의 간격, 작은 입술의 곡선. 민우였습니다. 어린 시절 민우가 제 품에 안겨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태린이의 작은 손을 살짝 잡았어요. 보드라운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민우야. 작게 중얼거린 제 목소리에 서율이 울먹였어요. 회장님. 저는 눈물을 참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서율과 아이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를 나와 복도를 걷는데 맞은편에서 도연이 걸어왔어요. 39살 민우의 사촌형이자 전략기획부사장인 그는 언제나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님, 오늘 손님이 다녀갔다면서요?
도연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회사 일은 아닙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민우 관련된 일 아닙니까?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소문이요? 사생아가 나타났다는 소문 말입니다.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일로 회사를 흔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연 씨. 뒤에서 도연이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여는 문이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저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민우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구석에 낡은 여행 가방이 보였습니다. 민우가 봉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이었죠. 가방을 꺼내 열자 안에서 노란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주차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여 장쯤 됐어요. 저는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우가 사고 난 날 3월 15일 전후의 영수증들인데 주차 장소가 민우의 동선과 맞지 않았어요. 왜 민우는 이 영수증들을 따로 모아뒀을까요? 저는 봉투를 들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상호에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홍보실 전무 아영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경제신문 조간을 확인하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어요. 경제신문 인터넷판 메인 화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대형그룹 장미령 회장, 사생 손자 의혹 불거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사를 클릭해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인이 된 아들 민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 20대 여성이 쌍둥이를 데리고 찾아왔다는 내용,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까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린 걸까요? 어제 회사에 온 사람은 서율과 상호,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친 도연뿐이었는데 순간 도연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검색하니 벌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어요. 대형그룹, 사생손자, 장미령.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경호팀이 저를 에워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무실에는 이미 상호와 아영이 와 있었어요.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영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어젯밤 11시쯤 기자들한테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대응할 시간도 없이 아침 신문에 실렸다는 말이었어요. 상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대화한 직후 도연이 외부 홍보대행사 대표를 만났다고 했어요. 역시나 저는 책상에 앉으며 주가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장 30분 만에 6% 급락했고 거래량도 평소의 3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상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사회 소집 요구였습니다. 도연과 사회이사 2명이 연명으로 제출했다고 했어요. 거버넌스 위기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도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었어요. 사생아 의혹으로 회사 경영이 흔들린다는 논리였죠. 저는 일어서서 홍보, 법무, 재단 팀장들을 긴급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시간 뒤 회의실로 모이라고 했어요. 1시간 뒤 회의실에는 8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서서 원칙을 말했어요. 과한 방어는 하지 않는다. 팩트만 이야기한다. 감정적 대응은 금지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추측성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법무팀에게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기사들을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어요. 아영이 뭔가 말하려다 제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론은 진실 앞에서 바뀐다고,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데 비서가 다급하게 알려왔어요. 서율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즉시 차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율과 아이들을 회사 게스트하우스로 옮기고 경호팀도 붙이라고 했어요. 1시간 뒤 서율이 쌍둥이를 안고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자들이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었다고 했어요. 서율은 제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여기서 며칠 지내라고 했어요.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차에 오르는데 상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정국 변호사가 뵙자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국, 69살 전직 검사장 출신의 로펌 고문이자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30분 뒤 정국이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큰일 났다고 말했어요. 도연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경영권 싸움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국은 제게 조언했어요. 흔들리면 진다고, 이런 싸움은 정면 승부가 답이고 팩트로만 밀어붙이면 된다고, 감정으로 대응하면 도연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국이 물었습니다. 손자가 진짜냐고, 확신하냐고. 그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아이들을 봤을 때 민우가 보였다고, 직감이라고 할까 싶다고 했어요. 정국은 직감도 중요하지만 법은 증거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절차를 완벽하게 밟으라고 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민우 방에서 찾은 주차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정국에게 보여주며 날짜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정국이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의 영수증인데 주차 장소가 민우의 일정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정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미행했을 가능성은 없냐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미행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정국은 설명했어요. 이 영수증들이 민우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민우를 쫓아다닌 흔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렌터카 회사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냐고 물었고 정국은 합법적 경로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국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예상보다 깊이 준비한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정국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율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린이 열이 난다고, 갑자기 체온이 올라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바로 간다고 말하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자 서율이 태린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상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준비시켰습니다. 10분 뒤 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저는 서율 옆에 앉았습니다. 서율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기자들 때문에 아이가 놀라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율의 등을 토닥였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 태린이 씩씩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고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했어요. 2, 3일 안에 나아질 거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율도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제 손자라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우는 왜 그 영수증을 남겼을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틀 뒤 저는 서율과 함께 국과수 연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어요. 차창에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율은 쌍둥이를 안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성이는 자고 있었고 태린이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나서 아이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호팀이 먼저 내려 주변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기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진료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서율의 뒤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의사는 저희를 맞이하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절차 설명이 시작됐어요. 법적 동의서 작성, 체열, 채모 채취.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된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는 설명이었어요. 서율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저도 보호자 란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열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바늘, 시험관, 소독솜. 태성이가 먼저였어요. 바늘이 들어가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율이 아기를 달래며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태린이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모르게 태린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고 태린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채모 채취까지 마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율이 쌍둥이를 달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1층에 낯선 분들이 회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변호사라고 하시던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이 움직인 거였어요. 경비에게 연락했나요? 네, 하지만 이미 위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도연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장 회장님 기다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한쪽이 임의로 진행한 친자 확인 검사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합의서라고 써 있는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양측이 합의한 제3의 검사기관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법적 조치를 받는 건 당신들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변호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더 공격적이었어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과 경호팀을 즉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10분 뒤 경호팀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여전히 복도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로비로 내려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변호사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율이 벤치에 앉아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서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율 옆에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서율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회장님이 왜 미안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만든 건데요. 아닙니다. 제가 민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과 아이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서율과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집무실에 도착하자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또 다른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정국 변호사가 렌터카 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렌터카 대여 기록이 있었어요. 민우가 사고 나기 이틀 전부터 당일까지 누군가 렌터카를 빌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차량 번호와 대여자 정보도 있었어요. 대여자는 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카드 정보가 남아 있었어요. 카드 승인 IP 주소를 추적하니 도연 측 홍보 대행사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우를 미행했다는 증거였어요. 상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확보한 자료들이었어요. 민우가 센터에 기부한 내역서, 피아노 조율비 영수증, 자원봉사 사진집. 하나하나 넘겨보니 민우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서율과 나란히 복도를 걷는 모습,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 제가 알지 못했던 민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상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상우가 나가고 저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도 먹지 않고 민우 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뒤졌습니다. 혹시 더 남은 게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USB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저는 민우 생일을 쳐봤어요. 틀렸습니다. 제 생일도 쳐봤어요. 역시 틀렸습니다. 포기하려는데 책상 위에 놓인 악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악보였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에델바이스? 민우가 어렸을 때 자주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USB 비밀번호 창으로 돌아갔어요. 틀렸습니다.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요.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민우 침대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액자들, 창가에 놓인 화분. 모든 게 민우의 체온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우 베개를 안았어요. 아직도 민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밤이 깊어 있었어요. 저는 민우 이불을 덮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USB 비밀번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우는 왜 USB에 비밀번호를 걸었을까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의 힌트는 정말 에델바이스일까요? 내일 다시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시립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상우가 동행했어요. 센터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입구 계단에는 휠체어용 경사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민우가 1년 넘게 이곳을 다녔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시설장 박태균을 찾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 저희를 맞았어요. 태균은 저를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간단하게 인사하고 민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균이 저희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창가에 낡은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태균이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처음 센터에 온 건 작년 2월이었다고 했어요. 문화재단 이사 자격으로 시설 점검을 왔다가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매주, 나중엔 거의 매일 왔다고 했어요. 민우는 이 피아노를 직접 조율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소리를 고치고 건반을 닦고 아이들에게 연주해줬다고 했어요. 태균은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피아노에 다가갔어요. 악보대를 열어보니 노란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에델바이스, 서율이 좋아하는 곡. 민우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포스트잇을 떼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태균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우와 서율은 이곳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율이 활동 지원사로 일할 때였다고 했어요. 민우가 피아노를 치면 서율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당에 가기도 하고 퇴근 후 함께 산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라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라고. 태균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서율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서율은 계약직이었고 센터에서 일하는 게 간절했다고 했어요. 관계가 알려지면 혹시라도 잘릴까봐 두려워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율이 했던 말과 일치했습니다. 태규는 민우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누구보다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센터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상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포스트잇을 다시 꺼내봤어요. 에델바이스? 어젯밤 USB 비밀번호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게 힌트일까요? 집무실에 도착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노트북에 꽂고 비밀번호 창을 열었습니다. 숫자만 쓴다면 031호 네 자리였습니다. 역시 안 열렸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쉬려고 의자에 기댔어요. 눈을 감고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민우라면 뭘 비밀번호로 썼을까요? 다시 눈을 떴어요. 포스트잇을 다시 봤습니다. 서율이 좋아하는 곡. 서율. 민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에델바이스? 예, 델바, 이스. 5글자. 갑자기 생각났어요. 민우 사고 날짜를 다르게 읽으면 EDL 315. 여전히 안 열렸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상우가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서율의 일지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활동 일지였어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작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서율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월 21일 날짜의 일지를 읽었어요. 민우와 처음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에델바이스를 들었고 민우가 직접 연주해줬다고 적혀 있었어요. 6월 12일 일지에는 다른 개인적인 낙서도 있었습니다. 관계 공개, X, 계약직, 불안하고 두렵다. 7월 5일 일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은 서율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민우에게 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가 너무 기뻐했다고, 아이 이름도 벌써 생각해뒀다고, 꼭 회장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는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 부사장 측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폭로라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도연은 민우의 죽음까지 이용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상호에게 말했어요. 법무팀 소집하라고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 아영에게도 연락하라고 했어요. 상호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에델바이스, 서율, 민우, 사고 날짜,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법무팀과 홍보팀이 모였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지시했어요. 도연 측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하라고 법적 대응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영에게 말했어요.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우리도 정면으로 나갑니다. 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합니다. 공격 대신 개방으로 가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USB 비밀번호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민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회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언론은 매일 새로운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집무실에서 거의 나가지 못했어요. 목요일 오전 상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든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직무대행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이사회 비공식 회의록이었습니다. 도연이 주도한 회의였어요. 거버넌스 위기, 리더십 공백, 주주 신뢰 훼손, 그런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이 태블릿을 움켜쥐었어요. 도연은 이 혼란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지연되는 시간 하나하나가 그에게 유리했어요. 사회이사 2명이 도연 부사장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최 이사와 김 이사입니다. 상호의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최 이사는 남편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마저 돌아선 거였어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상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지금 윤리위원회를 여시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조사해야 합니다. 도연 부사장과 사회이사들 간의 이해관계를 먼저 밝히는 겁니다. 역공이었어요. 수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것. 상호가 나가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정국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미령 씨 찾았소? 파일을 펼쳤습니다. 렌터카 회사 기록, 카드 결제 내역, IP 추적 결과,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 도연 측 홍보대행사와 렌터카 회사 간의 계약서였어요. 민우 사고 이틀 전부터 렌터카가 대여됐소. 결제 카드의 IP는 홍보대행사 사무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시오. 대행사가 렌터카를 장기 계약으로 빌렸다는 내용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류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누군가 민우를 미행했다는 뜻입니까? 정황상 그렇소.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오. 하지만 검찰에 제출하면 수사 개시 사유는 충분하오. 정국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렌터카 주행 기록까지 있었어요. 민우가 다녔던 재활센터 근처, 민우 회사 근처, 심지어 민우 집 근처까지. 왜요? 왜 민우를 미행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국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마 약점을 찾으려 했을 거요. 승계 전쟁에서 쓸 카드 말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도연은 민우를 감시했어요. 서율과의 관계를 알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카드로 쥐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터뜨린 거였어요. 이건 형사사건 아닙니까? 그렇소. 증거 보전 가처분부터 신청하겠소. 검찰 고발도 준비하고 있소. 정국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령 씨 조심하시오. 도연이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한 수를 쓸 수 있소. 정국이 나가고 저는 파일을 들고 서율이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이 사실을 서율에게 알려야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문을 두드렸어요. 서율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쌍둥이는 방 안요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서율도 마주 앉았습니다. 서율 씨, 민우가 누군가에게 미행당했던 것 같습니다. 파일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렌터카 기록, 주행 내역, 홍보 대행사와의 연결고리. 서율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럼 민우 씨 사고도? 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다시 조사할 겁니다. 서율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서율 씨, 제가 지킬게요. 당신과 아이들을 제가 지킵니다. 처음으로 한 약속이었어요. 서율이 울먹이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었습니다. 저는 민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에델바이스, 서율, 사고 날짜, 이 셋 중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우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율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EDLWSS 032로 심장이 뛰었어요. 영어 약자와 숫자의 조합. 에델바이스를 영어로 줄인 것과 사고 날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생각했어요. 혹시 더 단순하게 에델바이스의 약자만 EDLW 아니면 EDLS. 여전히 내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숨을 쉬며 사진을 내려놓으려는데 모서리에 또 다른 글씨가 보였습니다. EDLW 032로 첫 시작, 첫 시작. 무슨 뜻일까요? 에델바이스 영어 약자의 첫 시작. 전화기를 꺼내 자판을 받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문자를 칠 때처럼. 이는 천지인에서 아니었어요. 영어 키패드를 받습니다. EDLW 영어로 아니면 숫자로. EDLW를 숫자 배열로 바꾼다면 너무 복잡했어요. 더 쉽게 생각해야 했어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서율과 민우가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혹시 날짜가 거꾸로 아니면 완전히 다른 날짜. 서율 생일일까요? 아니면 쌍둥이 생일. 7월 10일. 내 자리였어요.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지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USB를 빼고 서랍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호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도연 부사장이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도연의 라이브 방송이 떠 있었어요. 시청자가 이미 3,000명이 넘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형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 불거진 사생손자 의혹,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거버넌스, 주주들의 권리, 투명 경영의 문제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문제의 여성은 과거 다른 남성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지연되는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조작하려는 건 아닙니까? 제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서유를 모함하는 거였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고인이 된 민우 형을 위해 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장미령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면 아래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일부는 도연을 지지했고 일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흥미 위주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 긴급 소집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홍보팀 내일 아침 우리 입장 발표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도연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저도 정면으로 나서야 했어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지금 뭘 해야 할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도연의 유튜브 방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민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서율과 민우가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 글씨. EDLWSS 315. 첫 시작. 첫 시작.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첫 시작이 첫 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날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민우와 서율이 처음 만난 날. 아니면 처음 사랑을 확인한 날. 서율의 일지를 떠올렸어요. 5월 21일 민우와 처음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 그날이 시작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5월 21일, 520일, 내 자리였어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입력했어요. 0, 5, 2, 1.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폴더가 열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이 3개 있었어요. 음성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 사진 파일 하나. 먼저 음성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민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제가 뭔가 잘못된 거겠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서율을 만났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아이도 생겼고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차도 계속 뒤에 보이고요. 도연 형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서율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부탁드려요. 서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항상 감사했어요. 음성이 끝났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도연 라인 지출 내역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대납 내역, 홍보 대행사 비용, 그리고 렌터카 회사 결제 내역. 모두 회사 자금이 아닌 비자금으로 처리된 것들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우가 직접 추적한 흔적이었어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누군가 차량 밑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기 구매 영수증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구매자 이름은 가명이었지만 결제 카드 번호 끝자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오세요. 긴급합니다. 30분 뒤 상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USB 내용을 보여줬어요. 음성을 듣고 엑셀을 보고 사진을 확인한 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국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증거 보전 가처분 신청해야 합니다. 1시간 뒤 정국이 도착했어요. USB 내용을 확인한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미령 씨, 이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요. 범죄요. 위치 추적, 스토킹, 그리고 혹시 모를 더 큰 일까지. 정국이 USB 원본과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원본은 로펌 금고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홍보실 아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기자회견 대본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읽어봤어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팩트와 절차 중심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과정, 법적 절차, 회사 거버넌스 원칙, 잘 정리돼 있었어요. 좋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진행하세요. 아영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오후 2시 상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연 부사장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이라는 가짜 문서를 유포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갈수록 도연은 더 거친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오늘 저녁 6시예요. 상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소집하시면 사전 브리핑입니다. USB 내용 일부를 공개할 겁니다. 저녁 6시 이사회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도연도 와 있었어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긴급히 모신 이유는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 일부를 띄웠어요. 광고비 대납 내역이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것은 고인이 된 제 아들 민우가 남긴 자료입니다. 특정 임원의 비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원본은 이미 로펌에 보관돼 있고 검찰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조작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도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도연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고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망가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회사를 망가뜨린 건 당신입니다. 도연 씨. 민우를 미행하고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죠?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도연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서율에게 민우의 음성 메시지를 들려줘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율이 나왔어요. 저는 들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율 씨, 민우가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서율을 꼭 지켜주세요. 그 부분에서 서율이 흐느꼈어요. 저는 서율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품에 안는 것이었어요. 미안해요, 서율 씨. 제가 민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서율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는 행복했어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요람에서 자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우 방에 섰어요. USB는 이미 증거로 보관됐지만 민우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우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우가 남긴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서율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지켜볼게. 엄마가 끝까지 책임질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은 잘 자야 했어요. 오전 10시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상우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상우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어 내려갔어요. 친자 확률 99.99%.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이들은 정말 민우의 아이였습니다. 제 손자들이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국내 공식 기관에서 진행한 검사이고 절차도 완벽했다고 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오늘 오후 3시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홍보팀 아영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기자회견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장님, 대본대로 가시면 됩니다. 질문은 3개만 받으시고요. 저는 대본을 다시 읽어봤어요. 간결했습니다. 사실 확인, 가족 인정, 경영 투명성. 3가지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서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율 씨, 결과 나왔어요. 아이들은 민우의 아이가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민우의 아이들을 지켜줘서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했어요. 민우가 준 귀걸이였습니다. 오후 3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형그룹 회장 장미령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검사 결과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국내 공식 기관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 저의 손자들은 제 아들 민우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가족관계를 등록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경영권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투명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사적인 공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첫 질문이 나왔어요. 회장님,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조작 의혹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외 재검증도 진행 중입니다. 원하신다면 검사 기관 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아영이 준비한 서류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봉사일지, 기부 내역, CCTV 타임라인, 민우와 서율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왜 몰랐습니까? 아들이 숨긴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집중하느라 아들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자들을 제대로 지킬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받으려는 순간 회견장 뒤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카메라가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사기극입니다. 회사를 위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죠. 도연의 얼굴이 생중계 화면에 잡혔어요. 경호팀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소리쳤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보셨듯이 일부에서는 이 사태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진실과 절차만을 따르겠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아영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어요. 앵커는 중립적인 톤으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어봤어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반반으로 갈렸어요. 지지하는 의견과 의심하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상우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3% 상승했어요. 이사회 반응은요? 최 이사와 김 이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도연 부사장 편에서 중립으로 돌아섰어요. 조금씩 균형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정국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령 씨, 좋은 소식이요. 해외 재검 기관에서 예비 통보가 왔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99.998%요. 결과는 동일하오. 내일 오전에 공식 문서를 받아서 바로 전달하겠소. 전화를 들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국 씨,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서율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율이 나왔어요. 쌍둥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서율 씨, 해외 재검 결과도 나왔어요. 친자가 맞대요. 99.998%. 서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넘었어요. 저는 요람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성이와 태린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손을 뻗어 태린이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태린이, 우리 태성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서율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우가 꿈에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꿈속에서 민우를 안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도영과의 마지막 대결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국 변호사가 해외 재검 공식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미령 씨, 이걸로 끝이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소. 저는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영문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8%. 국제공인 기관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서류는 도연 측 홍보대행사 압수수색 영장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집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USB 자료를 제출한 게 먹혔군요. 그렇소. 비자금 운용, 불법 미행, 위치 추적. 혐의가 명확하오. 정국이 나가고 저는 상호를 불렀습니다. 해외 재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하세요.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오후 5시예요. 상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오늘이요? 급하게 소집하시면 도연 씨 보직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전 11시 해외 재검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어요. 여론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댓글 반응이 달라졌어요. 의심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입장을 바꿨습니다. 99.998%라는 숫자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점심시간 도연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였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해외 재검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검사기관도 의심스럽고 절차도 불투명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와 주주들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댓글 반응은 차갑했어요. 오히려 도연을 비난하는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오후 2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이 도연 측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장 영상이 생중계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에서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홍보대행사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준비 상황은요? 이사 12명 중 11명이 참석 확정했습니다. 도연 부사장만 아직 답이 없어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오후 5시 이사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장도연 부사장의 보직 해임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민우가 남긴 비자금 운용 내역, 렌터카 미행 증거, 위치 추적기 사진, 그리고 오늘 오후 검찰 압수수색 뉴스까지.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회사로서는 내부 징계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도연 부사장의 소명 기회는 주지 않습니까? 3일 전에 소명 기회를 통보했습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았어요.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도연 부사장이 오늘 불참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까? 그건 본인만 알겠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어요. 11명 중 9명이 찬성했습니다. 장도연 부사장 보직 해임이 가결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홍보대행사와의 부정계약건도 조사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상우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율 씨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자료요? 통장 사본입니다. 민우 도련님이 꾸준히 생활비를 넣어주신 기록이에요. 서류를 받아봤어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장민우였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네, 법무팀에서 이미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서율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율이 쌍둥이를 안고 있었어요. 서율 씨, 통장 자료 고맙습니다. 제가 가진 건 다 내놓아야죠. 민우 씨를 위해서라도요. 서율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도연 씨 보직 해임이 결정됐어요. 서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큰 고비는 넘었어요. 저는 태린이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태린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처음으로 제 입에서 할머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령 씨, 결정타가 나왔소. 무슨 일입니까? 렌터카 회사에서 통화 녹취가 나왔소. 도연 측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민우 미행을 지시한 내용이요. 숨이 막혔어요. 확실합니까? 검찰이 확보했소. 곧 소환 조사가 시작될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이 사고 재조사를 마쳤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났소. 하지만 미행과 스토킹 사실은 명백하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도연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는 속보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도연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만 간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민우의 USB, 렌터카 기록, 통화 녹취, 비자금 장부, 모든 것이 도연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주가가 올랐습니다. 7%나 상승했어요. 시장은 도연의 퇴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후 저는 민우 묘소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고 싶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해냈어. 내가 남긴 증거로 진실을 밝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서유리도 만났고 태성이 태린이도 봤어. 내 아이들 정말 예쁘더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남은 일 다 마무리할게. 묘소를 나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호였어요. 회장님, 도연 부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받으세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도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다시 민우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율과 쌍둥이가 함께였습니다. 서율이 아이들을 안고 묘비 앞에 섰어요. 태성이는 자고 있었고 태린이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저 왔어요. 아이들 데려왔어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우가 남긴 음성 파일을 복사해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묘소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사랑은 벽을 넘어요. 신분도, 돈도, 지위도 넘어서요. 저는 서율을 만나서 그걸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민우 목소리가 섞였어요. 엄마도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서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예쁘게 자랄 거고요. 서율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음성이 끝났습니다. 묘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우야, 엄마가 이해했어.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 태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서율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회장님, 우리 먼저 차로 갈게요. 저는 혼자 묘비 앞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민우에게 속삭였어요. 민우야, 엄마 약속할게. 태성이 태린이 잘 키울게. 서율이도 지킬게. 내가 이루지 못한 행복, 엄마가 지켜줄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차로 돌아왔어요. 서율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서율 씨, 다음 주에 가족회의 하려고 해요. 참석해 주세요. 가족회의요? 네. 아이들 후견 문제, 양육비, 신상 공개 범위까지 다 투명하게 정해야죠.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가족인가요? 저는 서율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하죠. 민우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월요일 회사에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임원과 이사 간 사적 거래는 전면 금지하고요. 법무팀장이 준비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투명 경영 강화 방안이었어요. 그리고 제 경영권 일부를 전문 경영인에게 이양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상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재무, 인사부문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합니다. 저는 전략과 거버넌스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생각한 결정이었어요. 도연 사태를 겪으며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 회의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율과 함께 재활센터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시설장 태균이 반갑게 맞았어요. 그는 서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율 씨, 오랜만이네요. 서율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저희는 민우가 조율했던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먼지는 닦여 있었습니다. 태균이 말했어요. 민우 씨를 기억하려고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피아노에 다가가 건반을 가볍게 눌러봤습니다.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태균 씨,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단에서 이 센터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 돌봄 지원, 시설 개선까지요. 태균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서율 씨가 프로그램 기획을 맡을 겁니다. 본인이 원한다면요. 서율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민우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재단에서 육아 도우미 비용을 지원할 겁니다. 업무는 재택과 주 이틀 출근으로 조정하고요. 서율이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민우 씨를 위해서라도요. 태균이 두 손을 맞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서율이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민우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집 거실이었어요. 저, 서율, 법무팀장, 재단이사, 그리고 전국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후견인은 제가 맡기로 했어요. 양육권은 서율이 가지되 제가 공동 책임자로 등록됐습니다. 양육비와 교육비는 재단에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신상 공개는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원칙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제 물음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율이 서명을 하며 말했어요. 민우 씨가 기뻐할 것 같아요. 회의를 마치고 모두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봄은 또 올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2층 객실로 올라갔어요. 서율과 쌍둥이가 머물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문 앞을 서성였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들의 숨소리였어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서율은 자고 있었고 쌍둥이는 요람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 요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성이와 태린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보드라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손을 뻗어 태린이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우리 태린이, 우리 태성이, 할머니가 있어. 속삭이듯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민우야, 보이니? 엄마가 이제야 할머니가 됐어. 이제야 사람이 됐어. 67회를 살면서 저는 회장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진짜 사람 장미령이 된 건 지금인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어요. 복도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겨울 별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태성이와 태린이가 깨어날 거예요. 서율이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고 저는 출근 전에 아이들 얼굴을 보고 갈 거예요. 평범한 일상. 그게 제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엄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서 엄마가 사람답게 살 기회를.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민우였어요.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도 민우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우야.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대형그룹 회장 장미령이 아니라 할머니 장미령으로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재벌 여회장 장미령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자가 차가운 묘비 앞에서 낯선 싱글맘을 만나며 시작된 이야기.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67회를 살면서 회장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던 그녀가 마침내 할머니가 되고 사람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함께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몰랐던 사랑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용기. 장미령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새로운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